미락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거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미락을 합니까? 정권 바뀌어서 혹시라도 국민의힘 쪽 보수 쪽에서 다시 집권을 할 경우 이런 것들 다 알게 될 거고 공개가 될 텐데 국익과 관련돼서는 뭔가 팀플레이 정말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네. 네. 지기현 판사가 명확하게 보여줬잖아요. 70여 년 동안 한 명에게도 적용되지 않았던 거를 굳이 윤석열에게 적용해서 그렇게 했던 것들 이런 이제 사례들이 나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사법개혁이라고 추진되는 안건들이 과거에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발해서 하는 건가 했는데 요즘에 보면 정청래 대표가 그냥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같아요. 의원들 사이에서도 장동혁 대표가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40명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쪽 결기가 약해서 그런지 잘 버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저는 응원을 해드리고 있고 네. 정말 끝까지 잘 버티셔가지고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2월 23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영진이고요. 동계올림픽 끝났습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우리나라 13위 기록했다고 하죠. 금셋, 은넷, 동셋 이 정도로 또 우리 선수들 수고 많이 하셨고 근데 과거 예전만 못한 관심들이 아닌가 이제 이런 거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음 올림픽이나 또 동계올림픽에서는 더 많은 관심이 있겠죠. 네, 그러길 기대하면서 하여튼 선수들 많이들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정치권 이야기들 나눠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올림픽 어떻게 좀 관심 있게 봤던 거 있어요, 없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근데 전 체육인 출신인데 네. 선수를 응원합니다. 네. 최민정 네. 멋있었는데 못 보셨구나. 알겠습니다. 금메달 딴 거 지금 알았습니다. 네. 지금 진짜요? 4개 땄다고. 아니 4개 땄다고. 세 개. 3개. 네. 네. 박상수 전 대변인님 어서 오시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 당명이 바뀌었으면은 전 대변인 이제 못 쓰나 했는데 유보돼가지고. 계속 쓰고 싶으세요, 근데? 근데 그럼요, 우리 중요하지. 당인데, 우리 당인데. 그래요. 미래와 뭐죠? 미래와 뭐 공화. 미래를 하여튼 여는 공화. 처음에는 미연당 한다고 하다가 미국 예. 원식이다. 미공당 뭐 한다고 하다가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박상수 전 대변인님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새로 오늘 오셨습니다. 저희 장르만 여의도 처음 오시는 조국혁신당 선임 대변인님이시죠. 박병원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오는 바람에 옆 건물에 주차하고 화들짝 올라와 중앙일보가 주차장이 많이들 헷갈리죠. 하셨습니다. 박병원 선임 대변인입니다. 예. 그 주차비는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스템상. 차단기가 올라가길래 역시 이렇게 등록돼 주시고 감사하네 하면서 들어갔다가 머쓱한 상황이 됐습니다. 대로. 작년 총선 끝나고 제가 장르만 여의도를 JTBC 처음 출연했어요. 네. 그때 제가 중앙일보에 주차해서 많이들 하시는 실수. 네. 똑같은. 하여튼 출마는 제 자리로 잘 가시기를 바라면서 주차는 잘못하신 우리 박병원 대변인님 반갑고요. 그리고 최윤경 기자 오늘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뭐 여야 지방선거 전략도 공개가 됐는데 그 이야기도 잠시 후에 좀 하도록 하고요. 네. 일단은 저 내란 특검 관련 소식이 있어 짧게만 좀 볼까요? 네,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도 논의를 했지만 무기징역까지 가는 길이 너무 굽이굽이 기신기신이었다. 뭔가 탐탁지 않다라는 그 느낌들이 있었는데 특검에서 항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항소 그 이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결심 시점을 계엄 선포 이틀 전으로 봤잖아요. 네. 2024년 12월 1일로 봤는데 요거 이상하다. 이거는 반드시 다시 판단을 받아야 한다라고 봤고요. 그다음에 내란죄의 공범 성립 기준에 대해서도 좀 이상하다. 어디까지가 공범인지 명령을 수행한 사람들 어떻게 볼 것인지 이런 것들 다 다시 판단받겠다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해야죠. 이거는 당연히 항소 양쪽에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네. 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주말에 그 또 X에 기사를 하나 올렸는데요. 네. 중앙일보의 기사였습니다. 윤석열 선고 관련 기사로 중앙일보에 있는 워싱턴 특파원이 쓴 기사를 올렸는데요. 이제 그 이 선고에 대해서 백악관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봤던 것 같아요.
윤 전 대통령 선고 결과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물어요. 그렇습니다. 왜 묻는 거지? 그래서 이제 기사만 그냥 그대로 소개를 해드리면 네. 백악관은 요거에 대해서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한국의 사법 사안이라면서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라고 이야기했고 중앙일보에서는 통상 타국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기존의 대응 방식과 온도차가 난다라고 하면서 한국 내에서 미국 기업과 종교 인사가 정치적 동기로 인해 공격받고 있다는 우려도 밝혔다라고 같이 전했습니다. 네. 아니 이걸 왜? 네, 왜- 그래서 아무튼 대통령이 이 기사를 이제 링크를 하면서 아니 왜 국내 문제와 사법 판결을 외국 정부에다 묻느냐, 오히려 외국 정부에서 언급하면 내정 간섭이라고 해야 하는 건 아닌가라고 이제 올렸습니다. 글쎄 뭐 저도 썩 잘 이해는 안 되는데 혹시 우리 이동학 최고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는 제발 내정 간섭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사대주의 언론 관이 뭐 투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아니 입장이 이렇게 내면 어떻고 저렇게 내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본인들이. 근데 약간 한국에 그냥 분란을 일으키기 위한 의도가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주 특이한 판결이 있어서 이건 글로벌하게 뭐 여러 나라에 다 같이 여러 나라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정도는 또 모르겠는데 국제재판소 관련된 것도 아니고 한국 국내 문제인데. 관세 관련된 재판도 아니고 왜 물어봤을까? 궁금하네. 여기 최영경 기자님도 계시지만 언론의 자유겠죠 뭐. 아 언론의 자유. 아 성령 없이 묻는다. 네, 뭐 궁금하면 다 묻는 게 기자님들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요? 네, 궁금하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이건 뭐 이 정도 하고 넘어가. 네, 아니 뭐 네. 혹시 덧붙일 말씀 있으시면? 아니 뭐 지금 말이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검찰이 항소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항소한 이유는 이 판결 이유가 불만이 있다고 항소할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법리를 잘못 적용했거나 양형이 부당해야 이제 항소를 하는 건데 검찰은 기본적으로 사형을 구형했었기 때문에 네. 사형 선고 안 났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은 항소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양형에 대해서 다시 판단하시는 김에 그 이유 중에 사실은 이상한 이유들이 사실 많거든요. 네. 그 사실은 읽어보면요, 무죄 판결문을 쓰다가 펜을 꺾어서 무죄 판결문을 쓰다가 펜을 꺾어서 유죄 판결을 쓴 것 같은 약간 곳곳에 흔적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적절하게 시정되는 계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변인 약간 지금 저 딴 생각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네. 그죠? 네. 우리 지금 좀 미국에 저 물어본 거 요거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잠깐 딴 생각하셨죠? 아니, 그 사이에 아니, 그 내용으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네, 개헌 아, 뭐 그렇습니까? 내란 특검에서 아까 얘기하신 거를. 검찰의 항소도 그 분이 물어볼까요? 그러면 검찰이 연결하지 요거는 어떻게 않습니다.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사실 그래서 지나가는 것 같아서 제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이게- 그게 메인 또 소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네. 그래. 네. 알겠습니다. 말들이 많아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한마디 좀 더 하면 네, 덧붙이시면 이게 좀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가 재밌냐면 안 재밌으면 가만 안 아, 있습니다. 이거 진짜 재밌어요. 이거는 제가 처음 짚었는데 재밌어요. 이게 뭐냐면 장동혁 대표가 기자회견 했잖아요. 네. 장동혁 대표가 그 기자회견 선고 날 다음 날 바로 기자회견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무죄 추정의 원칙, 네. 아직 1심이다 네. 라고 했어요. 오전에 했거든 그거를. 근데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를 똑같은 통해서 말을. 페북에 올렸잖아요. 똑같은 말을 올린 게 네. 아니에요. 되게 재밌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항소해봐야 뭐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때만 해도 내란 특검이 아직 항소하는 거를 결정을 안 할 때였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진짜 항소해봐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고 항소를 안 하잖아요. 내란 특검도 항소를 안 하잖아요. 그럼 1심 확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오전에 장동혁 대표 말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아, 크게 재미가 있지 않았던 재밌잖아요. 것 같은데. 이게 아니 손발이 안 맞는 거예요. 네. 아니 분명히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이게 아직 1심 단계다라고 얘기를 할 거면 윤석열 대통령도 나도 항소해서 다투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항소 포기 의사를 사실상 시사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희 장동혁 대표를 모욕하지 마세요. 네. 너무 잘하고 계신데 왜 저희예요? 그러십니까? 자, 정리 좀 하고 갈까요? 네. 아이고. 자, 하여튼 네. 뭐 항소한다는 거 양쪽이 다 항소한다는 걸로 결론 났고요. 예. 그리고 진짜 큰 뉴스입니다. 트럼프 관세 원래 이제 대법원에서 여기 이제 불법이다.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다. 이렇게 네. 이제 판단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이제 트럼프가 다른 것도 있지롱 이러면서 또 관세를 매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이거 오랫동안 걸려 있던 이제 네. 결정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난 4월부터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 관세는 위법하다라고 판결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의회가 아닌 대통령에게 이 상대국의 상품에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 관세 부과할 거면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는 이제 취지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듣고서 일단은 뭐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거세게 반발을 했습니다. 연방대법원 판결로 수년간 우리를 착취해온 다른 국가들이 환호하고 거리에서 춤추고 있다. 그러면서 그거 안 된다고 그럼 내가 대체 관세를 부과하겠다. 처음에는 10%를 불렀어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그럼 10%의 대체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다가 다음날 아니다 15%로 부과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쳤나 봐 진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네. 그냥 또 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무역법 122조의 근거에서 지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최장 150일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 매긴 거는. 그 이후에는 네. 더 하려면 의회가 연장 승인을 해야 한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지금 굉장히 커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한 5달 정도는 이제 이걸로 이제 당분간은 가게 될 것 같긴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는 뭐 15 그대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 막 중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두드려 맞다가 15로 같이 이제 똑같이 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상대적으로 좀 손해 보는. 왜냐면 우리는 15의 대가로 많이 뭘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은 조금 눈치 보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아마 이렇지 우리처럼 돈을 많이 내기로 한 혹은 낸 뭐 일본이나 대만 같은 나라들이 어떤 움직임 보일지는 좀 우리가 살펴보긴 해야 될 것 같고 네. 이 관련해서는 또 잠시 후에 시간이 또 있죠. 예, 네. 일단 그 당정청 회의를 어제 열었어요. 우리 정부가. 네. 그래서 상호 관세 무효화 판결됐다고 만세 운동하지 않았고요. 로우키로 간다. 일단 우리가 대미 투자하기로 했던 거 그거는 준수하겠다. 투자는 간다. 그리고 자동차나 지금 다른 품목별 관세가 살아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는 핵 추진 잠수함 관련해서 아직도 협상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가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관세 이슈는 우리나라 하여튼 전체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라 진짜 잘 전략적으로 좀 접근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거는 뭐 당 여야가 사실 따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자극은 최대한 피해야 되는 게 맞고 네. 그다음에 국가 간의 협상이었기 때문에 그걸 존중한다는 태도를 견지하면서 하기로 했던 거는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이야기하면서 대미투자 특별법에 관한 것도 결부를 시킬 것처럼 어제 이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안 된다. 할 때 싸울 때 싸우더라도 국익과 관련된 사안에서 엄청난 피해를 볼 거를 예정하고도 그렇게 나서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장동혁 지도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판단하시리라 봅니다. 네, 대미 투자와 관련돼서 아직 투명성이 확실히 국민들한테 설명되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과거에 뭐 우리 보수 정부가 있을 때 미국과의 협상에서 예를 들어 뭐 소고기 협상이나 이런 데서 그 투명성을 계속해서 요구했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은 엄청난 그 국부가 유출되는 상황인데 그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런 것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좀 뭐 어떻게 회수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계속 말이 엇갈리고 트럼프 대통령 이상한 소리하고 러트닉 장관도 이상한 소리하고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정말 간명하게 해서 야권뿐만이 아니라 국민들한테 좀 설득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아까 얘기하시듯이 기자님도 얘기하시듯이 핵 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수에서도 정말 오랫동안 요구하던 사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상 카드로 이런 걸 잘 쓰겠다고 하는 거는 그걸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다만 국익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좀 일단 얘기를 해주고 저 아직 정보공개 청구 소송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외교 문제도 그렇게 다 공개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과거 그러면 소고기 협상 때는 네. 왜 그랬겠습니까? 근데 설득력 있게 왜냐하면 너무 많은 국부가 나가니까 뭐 회수 방안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안전장치나 이런 것들에 있어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하고 있고 뭐 미래학이 없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얘기를 해주실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미략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미략을 합니까? 그리고 정권 바뀌어서 혹시라도 국민의힘 쪽 보수 쪽에서 다시 집권을 할 경우 이런 것들 다 알게 될 거고 공개가 될 텐데 이거 하루 이틀 못 갑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어려운 얘기고
트럼프라든가 지금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튀는 행동들을 하는 거 그걸 통제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네. 그리고 어쨌든 합의됐던 문제잖아요. 야당이 특위 같이 구성하기로 했고 언제까지 법 통과시키기로 했다. 요거에 대한 약속, 그건 국익과 관련돼서 대승적으로 한 거니까 그거까지는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국익과 관련돼서는 뭔가 팀플레이 정말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네.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놀라운 판결이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전 세계에 부과했던 세금이 사실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거였어? 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좀 잘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사실 까보면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에 근거해가지고 그동안 세금 부과했다는 건데 이게 테러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에 관세를 꽉 부과해가지고 그 테러 물품이 수입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을 이용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관세를 부과했던 이런 부분이었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지금 뭐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인데 몸이 무겁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야당에서 아니 왜 이런 법을 가지고 미국에서 강제적으로 대한민국에 이런 관세를 부과하냐라고 저희들은 또 주장하면서 좀 팀플레이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역할을 좀 나눠서. 예, 그게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고 그래서 좀 세게 맞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드려 보면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이 위헌을 받으니까 그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에 뭐 근거해 가지고 또 네, 한다라고 네. 하는데 그 무역법도 좀 들여다보면 근거가 없는 조항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럼 그건 적법한 거냐라고 저희들은 또 따질 사람들은 따져서 정부의 협상력과 이런 걸 높여줄 팀플레이가 좀 필요하죠. 그럼 그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 할 아침에 네. 김준영 저희 정책위 의장님께서 바로 문제 제기하셨죠. 그런 취지로? 예, 네. 같은 취지로. 예. 그렇게 이제 팀플레이를 하고 있다. 팀플레이 잘 되고 있는 거죠? 김준영 의원의 경우는 저는 목소리가 적절하게 잘 하시는 거라고 봐요. 네. 이게 막 엄청나게 막 이제 불어나가지고 막 의회에서 150명이 막 외치고 이러면 조금 그쪽 미국에서 좀 불편하게 보겠지만 필요한 얘기를 그래도 해주시는 거거든요. 외교 전문가로서. 그래서 저는 그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역법 카드를 꺼내들 때 우리가 제일 좀 걱정되는 건 과거에 우리 그 사례를 놓고 보면은 슈퍼 301조죠. 무역법 301조. 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꺼내든 카드는 150일짜리지만 슈퍼 301조는 4년까지 관세를 올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국 무역대표부가 벌써 조사를 들어갔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과거에 우리도 슈퍼 301조에 굉장히 큰 위협을 당했던 입장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될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초당적으로 간만에 협력이 잘 되는 것 같고 요 이슈는 저희가 잠시 후에 2부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긴 합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권 뉴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민주당이 법 왜곡죄, 재판 소원죄, 그다음에 대법관 증언 등 3대 사법 개혁 법안을 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아마 3월 3일 전에 다 처리가 될 거라는 건데요. 정청래 대표가 비상 입법 체제 전환을 선언하면서 입법 속도전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지금 놓치면 기약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네. 아, 그래서 법 왜곡죄, 재판 소원죄 이게 이제 이른바 사심죄 뭐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대법관 증언하는 거. 그렇습니다. 이게 개별로 다 막 몇 시간씩 또 몇 주씩 막 얘기를 했던 이슈긴 한데 결국은 이제 다 통과가 되는 거네요. 대법관 증언 요건 이제 대법원에서 좀 반대를 많이 하는 것 같고 재판 소원죄 역시 마찬가지고 네. 법 왜곡죄는 법을 고의적으로 왜곡하는 법관들 이 사람들 처벌한다는 거죠? 네, 지기현 판사가 명확하게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법을 좀 70여 년 동안 한 명에게도 적용되지 않았던 거를 굳이 윤석열에게 적용해서 그렇게 했던 것들 이런 이제 사례들이 나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냥 검사들의 수사 과정에서도 사실은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죠. 네. 그런 것들은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도입을 하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이게 대법원에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사법부 신뢰가 지금 땅에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별 자구책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사법개혁이라고 추진되는 안건들이 과거에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발해서 하는 건가 했는데 요즘에 보면 정청래 대표가 그냥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보다도. 그래서 내가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사셔서 변협회장으로 대통령직을 하시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정청래 대표는 변호사도 아니신데 왜 이렇게 변호사들을 떼부자로 만들어주는 법을 이렇게 성급하게 추진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도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건을 재심 청구를 해도 될지에 대한 거를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리는 전화를 지금 오는 내내
그 전화를 드리고 왔거든요. 그 혹시 저 아니라 다른 변호사를 만났는데 재심 된다 하면 그 변호사는 잘못된 거니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복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대법원 수 증가해가지고 대법원 사건을 현실화하면 그거 하나만 해도 되는 거죠, 사실. 근데 거기다 재판 소원까지 얹어버리면 이게 법률로 다투는 게 아니라 헌법까지 다투는 거니까 사심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사심제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면 헌법재판소에 가는 거는요, 변호사 강제주의입니다. 변호사 강제주의라 혼자 못 가요. 무조건 변호사 선임해서 가야 되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가는 헌법소원은요, 변호사 수임료가 하한이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무조건 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한이 얼마예요? 수임료가 있어요. 하한 수임료. 제가 뭐 시장 이야기까지는 다 그렇긴 그런데 일단 착수금을 이야기하는 거고 네, 그냥 착수금이- 시장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시장가가 그 이하로는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예. 법적으로 있다는 게 아니라 예, 법원에서 없어요. 있어요. 근데 없어요. 사실상 시장가가 근데 왜 그러냐면 변호사 강제주의라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변호사 강제주의가 가는 재판이 딱 하나 있는데 이게 헌법재판소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저 같은 변호사들을 부자 만들어 주려는 법. 현재 앞에 사무소 하나 차리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아니, 이게? 약간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네. 변호사 강제주의 지금도 있죠. 대법원 사건, 지금 대법원 사건. 예, 예. 변호사만 대리할 수 있잖아요. 예. 네, 변호사만. 그래서 그 대법원 사건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변호사 없이 재판을 못하게 지금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건 조금 어폐가 있고, 또 하나는 왜 정청래 대표가 지금 뭐 빨리 하냐,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요. 본인께서 하신 말에 의하면은 지금도 늦었어요. 원래는 작년 추석까지 하신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올해 이제 그 명절 전까지, 설 전까지 하신다고 했었습니다. 벌써 많이 늦었고 추진해야 되는 법안의 내용도 이게 사법개혁 3법이라고 해가지고 사법개혁을 뭔가 강하게 추진하는 것 같잖아요. 별로 그렇지 않아요. 사법개혁의 핵심은 법원행정처 폐지법입니다. 네. 지금 법원에서 저항의 핵심이 거기 있는 기획 그 문서들을 쓰고 있는 심의관들인데, 법원 행정처에서 이런 조직적인 저항을 막기 위해서 행정처 폐지를 먼저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여당으로서 좀 속도 조절하면서 미루고 있는 것 때문에 사실은 불만이 많거든요. 오히려 좀 늦다. 늦죠. 예.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그걸 무슨 정무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더군다나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헌법소원을 하게 되면은 그게 변호사만 배불리는 거다. 저 이거 굉장히 안 좋은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권리 구제가 넓어지는 방안에 대해서 왜 변호사만 배불리는 거다라고 발언을 하시나요? 아, 적절하지 잠깐만요. 않죠. 대변인님, 예. 사실관계 명확히 해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내가 법을 잘못 알고 있나 생각했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대법원 변호사 강제주의 없어요. 대법원 변호사 강제주의가 변협이 오랫동안 얘기했던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사건 당사자는 대법원까지 혼자 갈 수 있어요. 네. 예. 우리가 오랫동안 얘기했던 거고, 대부분은 이게 물론 이제 같이 가지만 혼자 가려면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저기 헌법재판소 변호사 강제주의는 헌법재판소법 70조에 딱 규정돼 있어요. 네. 재판소 법에 적용돼 있는 거고, 이건 반드시 가야 되는 반드시 헌법재판소는 혼자 갈 수가 없어요. 무조건 변호사 끼고 가야 되고, 그러니까 대법원 변호사 강제주의도 해주시려는 근데 이제 이렇게 형사재판 변호사 아니 이렇게 봐야 돼요. 형사재판은 네. 그렇죠. 형사재판은 잠깐만요. 요거 정리하고 형사재판은 그런 거예요. 요거 정리할게요. 그래서 국선 대법원에서 변호인인 거예요. 형사재판은. 대법원에서 형사 재판을 할 때 국선 변호인을 의무적으로 붙이는 현행 제도가 이미 아니, 있음에도 그러니까 그거는 국민의 권리 보호가 필요할 때 헌법재판소는 법률적인 문제를 다루는 법률 쟁점 재판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강제적으로 붙는 게 이상한 건 아니다. 왜 변호사들의 어떤 직역 이기주의인 것처럼 그걸 평가하시는 거냐면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을 생각하면 그게 국민들한테 법률적인 부담이 된다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입법이 안 되고 하던 건데 지금 갑자기 그냥 이재명 민주당 정부에서 이거를 변호사들을 위해서 국민들한테 변호사들에게 돈 벌게 해라 아주 활짝 열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저도 거고. 짧게만 붙이면 네. 이거는 네. 사실 모든 국민에게 또 피해가 가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실제 헌법에 위반되거나 혹은 법률상 이 위법을 저질렀거나 이제 법원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받으려고 하는 아주 극소수가 가게 되는 것이고 네. 그 극소수 역시도
거기서 다 사전 판단 기능을 다 두잖아요. 기관을 둬서 거기서 다 지금 가처분 신청 받고 그거 판단하듯이 헌재에서도 그 모든 접수되는 것들을 다 대상으로 올려놓고 판단 그거 불가능하죠. 애초에 그게 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네. 사전에 걸러주는 기구들이 아마 있기 걱정하시는 때문에 분들은 그런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무슨 재벌 총수다 아니면 뭐 국회의원이다 이런 사람들은 이 대법원까지도 갔는데 아니다 이거 뭐 헌법까지 나 헌재까지 가야 되겠다 싶어갖고 그냥 거기까지 밀어붙이면 혹시 확정 판결이 이미 난 건데도 그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행사하고 그것까지 기다리고 나는 아직까지는 뭐 무죄 추정으로 가달라 이런 식으로 할까봐 그걸 아마 걱정하시는 분들은 걱정하는 것 같은데 발언해도 됩니까? 예. 그렇진 않죠. 근데 아니, 그건 지금도 그렇죠. 뭐. 잠시만요. 네. 그 대법원에서 진행돼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어요. 그럼 재판이 확정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죠. 확정되죠. 예. 확정되고 대법원에서의 재판이 확정된 재판이 만약에 헌법을 위반한 게 있다면 그것이 재심의 대상으로 선언되는 거겠죠. 헌법재판소가 그것에 대해서 그 공권력 침해 작용이다라고 선언을 하면.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작년 5월 1일 날 있었던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서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2일 만에 심리해가지고 선고를 했는데 그 재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결과의 당부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절차를 저렇게 해도 돼?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국민적인 의혹의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현재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란 국면, 계엄 국면에서 유력한 야당의 후보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법적 침해를 받았는데 그 당부에 대해서 판단받을 장치가 없다는 중대한 공백이 발견됐고 네. 거기에 대해서 그 제도적인 완비를 하자라고 하는데 이거를 무슨 변호사들 돈 벌어주는 제도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면 곤란하죠. 그 네.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법은 양날의 검이에요. 제가 민주당이 법을 만들 때마다 보면 본인들한테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법을 만들 때 보면 본인들한테 유리한 것만 생각하고 법을 만들어요. 근데 그 법이 본인들의 목을 조여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공수처와 그다음에 검수완박 같은 건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게 뭐냐? 검찰과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였어요. 그걸 왜 그게 됐냐? 공수처법 만들고 검수완박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검찰이 당연히 내란죄 수사권이 있었습니다. 근데 검찰과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와 관련된 논란이 생기게 만든 게 민주당이 만든 법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뒤집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을 구제하기 위해서 헌법소원을 만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을 한 번 더 받게 해주겠다? 재밌는 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요 공수처와 검찰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라는 거 이거 법률적 해석이거든요. 이거 가지고 헌법소원 갑니다. 하십시오. 그러니까 네. 이게 그러면 4심에 헌법소원 가가지고 헌법소원이 신뢰가 안 되면 5심을 만들 겁니까? 뭐 10심을 만들 아니, 거예요? 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끝없이 가는 판단을 거예요. 해봐야 그 건이 되고. 되는지 안 네. 되는지 판단도 지금 보세요. 3심으로 대법원이 올라가도 대법원이 다 판단 안 해줘요. 심리불속행으로 해서 기각도 시키고 그러거든요. 근데 변호사가 심리불속행 기각된다고 착수금 안 돌려줍니다. 사건 시작되면 그냥 착수금 받고 끝나는 거예요. 변호사 헌법재판소를 가도요. 변호사 강제주의니까 네. 무조건 국민들이 이용하려면 변호사 강제주의니까 무조건 변호사한테 돈 줘야 되고요. 헌법재판소가 이거 사건 안 된다고 판단해도 변호사가 돈 안 돌려줍니다. 아, 그렇죠. 이거 네. 정리 한 번만 하고 갈게요. 그 재판소원제 지금 통과될 것 같은 법안은 뭐냐면 법사위 통과한 법안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되면 30일 안에 이제 재판소원을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돼서 만약 그러니까 신청을 하게 되면 그 헌재 판단 전까지 해당 판결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어도 그게 이제 바로 확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재판 그렇죠. 소원을 하게 되면 그거 하나는 이제 확인을 하고 가고 저희 사실 법 왜곡죄에 대해서 더 논쟁을 하실 줄 알았어요. 왜냐면 법 왜곡죄는 민주당 안에서 의총할 때도 찬반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판사나 검사 등이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고의로 법리를 왜곡할 경우에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한다. 그럼 이제 고의라는 걸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가 계속해서 문제가 될 거잖아요. 그리고 아마 첫 번째 타겟은 지기현 판사가 될 것 같은데 통과가 되면 과연 지기현의 고의를 입증해서 유죄를 받아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고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잠깐만 한 말씀씩만 듣고 아, 넘어갈까요? 네. 네, 뭐 그 맞습니다. 그런데 법 왜곡죄는요.
이번에 성안된 법안에서 계속적인 수정이 앞으로 있어야 할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추상적인 규범이잖아요. 어떻게 왜곡하는지가 의리적으로 정의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유사한 게 아동복지법입니다. 아동학대 유형을 인위적으로 정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아동의 복리를 해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정서적, 신체적 해함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규정해놨기 때문에 논란이 되죠. 그래서 점점점 정교해져 가잖아요. 법 왜곡죄도 이제 우리도 법관이라는 이유로 검사라는 이유로 마치 법을 실제로 내용적으로 어기면서도 처벌받지 않았던 건 이제 좀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해. 국민적인 감독이 필요해. 라고 하는 제도 설계까지는 지금 실행하는 게 맞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점은 국민의힘이나 다른 정당에서 비판하는 걸 받아가지고 점점 정교하게 만들어가야 되겠죠. 네. 예, 다른 그런, 법관이 판단하는 거죠. 그 왜곡했는지 아닌지는. 맞습니다. 네, 그러니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 실효성이 좀 문제가 있을 수 맹점이 있죠. 좀 있다고 예. 보는데 네. 판사가 판사를 또 판단하는 건데 다 동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자해적인 판단을 하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네. 이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또 개선할 건지는 또 과제로 되어 있고 그런데 저는 그 과제까지 안 가더라도 그냥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 자체만 주어진다고 해도 이거는 판사들에게 굉장히 큰 압박이 될 수 있죠. 네. 이거는 제가 좀 사법부에 대한 몰 이해가 지금 깔려 있는 입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입법부랑 행정부는 국민이 선출하는 방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3권 중에. 근데 사법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게 구성을 했어요. 뭐냐면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판사가 되거나 검사가 된 사람들은 검사는 사법부는 아니에요. 어쨌든 판사를 이제 사법부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왜 그러냐면 어쨌든 갈등이 있었을 때 그 갈등을 해결하는 기관으로 심판을 갖다 놓고 심판은 심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갖다 놓고 그 심판이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100% 완벽하게 합니까? 그렇죠. 완벽하지 못하게 하더라도 그냥 일단 그 심판에 대해 판단에 대해 신뢰하고. 승복하자. 네. 그래야 우리가 총칼로 싸우고 폭력으로 싸우고 숫자로 싸우고 떼싸움 하는 거를 막을 수 있다. 이 일종의 그 룰로 만들어 놓은 게 사법부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놓고 이제 심판을 또 재단할 수 있고 심판을 다수결로 어떻게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이게 깨지는 거예요. 이 룰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법부의 판단이 만족스러울 수 없어요. 어떻게 100% 만족됩니까? 다음 심에서 기대를 할 수 그러니까 있는 그러면은 거고. 그걸 3번 한 거고 네. 지금까지 3번이면 충분하다 했던 거를 굳이 4번을 만들려는 게 지금 4심제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변호사들만 돈 벌고 사건만 늦어진다는 게 제가 줄기차게 하는 얘기고 네. 근데 그런데 거기다가 법 왜곡죄까지 만들어서 심판을 또 흔들어. 그러면 이제 그냥 예전에 그 만인에 대한 투쟁 그냥 숫자로 그냥 막 싸우던 거 지금 보니까 뭐 이런 주장들도 나오더라고요. 그 법 왜곡죄를 어떻게 판사한테 맡기냐 위원회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다수결로 결정하도록 해야지. 이렇게 해버리면은요. 그냥 재판도 다수결로 하면 돼요. 여론조사를 하고. 네, 여론조사로 하고. 근데 우리가 그런 거 해봤잖아요. 역사적으로 해봤거든요.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자격을 주고 그 사람이 만족이 되든 안 되든 그냥 랜덤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결정되면 네. 승복하고 가자라고 해서 평화를 유지해 온 건데 지금 그 평화를 깨트리는 거예요. 요거 한 말씀만 조금 네. 더. 예.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때문에 지금 법 왜곡죄와 재판헌법 소원 그리고 사법개혁이 얘기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뭐냐면 사법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직업 법관만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합의하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진행해 왔죠. 그래서 여태까지 대한민국 설립 이후에. 그런데 그게 적절하게 기능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처음에 대한민국의 초기 시절에는. 근데 지금은 민주화 이후에 국민들이 아는 것들도 많아지고 그 뭐 SNS에서 비평하는 거 보면은 사실은 뭐 대변인들이나 어느 법관 못지않게 일반 국민들이 많은 판단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최종적인 그 판단이 국민 일반의 법감정과 다른 판단을 하는 법관들과 검사들이 나왔을 때 이걸 근본적으로 어떻게 통제할 건가? 그럼 국민들이 통제해야죠. 그래서 기소도 국민들이 사법적 판단도 최종적으로는 국민들이 예를 들면 미국의 배심제처럼 하는 방향으로 저는 이미 나아가는 방향이 설정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배심제로 가는 길은 저희 헌법 개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길들이 네. 있겠죠. 그 과정
국민들이 사법 심판을 하는 과정까지 가는 동안에 놓여져 있는 법관과 수사기관의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어할 건가, 국민적 제어를 어떻게 할 건가, 그것을 법 왜곡죄나 재판헌법소원 등을 통해 가지고 보충적으로 해 나가면서 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첫 단추가 끼워주고 있는 과정인데 재판은 원래 직업법관들만 하는 건데 그거 왜 깨려고 하느냐, 문제 있는 발언이죠. 아니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네. 그런 식으로 위원회 재판했던 걸 소비에트 재판부가 그렇게 했어요. 인민위원회 가지고 했는데 자 배심제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심제도 실현하는 국가에서 사실심까지만 배심이 판단해요. 사실심까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심? 살인을 했냐 안 했냐만 배심이 판단해요. 네. 법을 뭘 적용하고 형량을 뭘 선고할지는 네. 미국도 판사가 판사가 하는 겁니다. 직업법관인 판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호도하시면 안 돼요. 유무죄 사실관계, 판단만 하고. 유무죄 판단.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가지고 사실관계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는 법을 훈련받지 않은 일반인도 증거들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배심제를 네. 하는 거고 법을 적용하는 건 훈련된 법조인들이 하도록 하는 게 미국에서 하는 제도인데 지금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법적 판단까지 국민들한테 넘기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나라는요. 소비에트가 그렇게 했고 네. 중공이 그렇게 했고 북한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겁니다. 짧게만 말씀드리면 어떤 네. 법이라는 게 완벽한 법이라는 게 없어요. 네. 어차피 이거를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그 책임과 그 후과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 완결된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뭐 좋은 의견 주실 수 있고 네. 또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 요새 유행인가 봐요. 무슨 말만 하면 소련 북한이래요. 그건 좀 자제합시다. 아니, 그 옛날에 표현. 훨씬 그러니까 네. 심제라는 네. 제도를 미국에서 네. 시행하는 제도를 왜곡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사실 이런 거 있을 때 이제 야당이 좀 더 잘 비판해주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런 걸 해줘야 되는데 지금 야당이 그런 걸 잘 못해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네, 필리버스터는 이제 할 예정인 건가요? 그거는 이제 법안이 아마 하겠죠, 뭐. 네, 상정이 네. 되면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국민의힘 내부 한번 가볼까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 장동혁 대표가 사실 우리가 이제 사과하라고 말하면서도 크게 기대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더 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륜을 거부한다. 단호하게 거부한다. 나한테 전륜 이야기하는 사람부터 거리를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거죠 이게. 네, 네.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왔습니다. 확신이 없는 판결은 양심의 떨림이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저는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쥐기현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라고 믿습니다. 아직 1심 판결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네, 참 그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지규현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다. 그러니까 이 장동익 대표가 보기에도 뭔가 허점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모두가 봤을 때 그냥 협점이 많은 판결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요게 이제 이 발언의 파장이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로 옮겨 붙었습니다. 이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들 중 25명이 장동혁 대표에게 이 반헌법적 인식에 동의할 수 없다. 장동혁 사퇴해라!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25명입니다. 근데 이제 71명, 71명이 야, 장동혁은 115만 당원의 지지와 신임을 받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지도자인데 싫으면 너나 나가라! 이렇게 붙었습니다. 네, 톤을 또 잘 살려주셨네요. 71명, 그래 한 3배 정도 되는 당협위원장들이 장 대표를 지키고 나섰습니다. 뭐 당이 장 대표를 어떻게 좀 몰아내려는 이런 움직임은 괜히 일부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아니요, 지금 굉장히 넓게 퍼지고 있고, 그래요? 예, 제가 대한가 미래 의원이랑 지난 주말에도 저녁 자리 같이 하고 얘기를 했는데 의원들 사이에서도 장동혁 대표가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40명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 나가라는 거예요? 뭐 지금 선거 다 끝나고? 당장 그만두게. 네, 선거 전에 해야죠 지금. 지금 당장? 네, 그게 그래서 내가 그래서 한 10명 정도만 더 넘어오면 이제 과반에 육박하니까 네. 그러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원외 당협위원장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보다 더 비율이 안 좋았어요. 작년에 이제 계엄이 딱 터지고 나서 뭐 22명이 윤석열 대통령 탈당을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탄핵 반대 모임에 80명이 넘게 계셨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22대 80몇에서 25대 71로 했으니까 좀 바뀐 조금 거구나. 줄긴 했어요. 조금. 예, 조금 줄긴 했는데. 예, 근데 뭐 지금 뭐 힘겹게 우리가 지금 하고는 있지만 주로 25명은 어느 쪽이에요? 뭐 수도권이에요? 주로 수도권과 충청권. 수도권 예, 충청. 수도권과 충청권인데 이게 이제 또 의원들이 지금 사실은 점점 더 외연이 확대되고 있고 이번에 보면은 저희들이 성명 내용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 이재영 위원장이라던가 네네네. 오신환 위원장이 들어왔는데 이재영 위원장이나 오신환 위원장은 대표적인 친오세훈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친한계만이 어찌 보면은 저항을 하고 있었다면 네. 이제는 뭐 친오세훈계라던가 그 외에도 이제 뭐 김용태 의원, 뭐 김재섭 의원 뭐 이런 또 그런 쪽에 있는 분들도 다 힘을 지금 합류를 더해주겠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윤희숙 전 의원도 네. 최근에 지금 페북에 글을 올리고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의총이 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분기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목소리가 커질 거여서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지금 보니까 장동혁 대표 응원을 너무 많이들 하시네. 댓글에. 아니 왜 그러냐면 아니 그거를 그러니까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결기가 너무 약해요. 난 이거 당 대표 걸게 했을 때 이걸 나 걸겠다 하고서 나서는 사람이 오케이 없잖아요.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었어요. 네, 그래 다 걸고 해 보자 막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장렬히 전사예요. 그렇죠. 아니 어쨌든 아니 누가 이기든지 뭐 이게 부러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둘 다 지금 너무 유연해가지고 거의 대나무 흔들리듯이 지금 거의 대나무당 비슷한 수준인데 이렇게 가면은 국민들도 뭐 재미는 있죠.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누구를 응원해도 사실은 다 맞는 얘기잖아요. 누구를 응원해도 되는 거니까. 그래 누가 이겨도 다 되는 거고 누가 져도 다 되는 거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장동혁 대표가 생각보다 어쨌든 저쪽 결기가 약해서 그런지. 잘 버티시는 것 같아요. 계속 저는 응원을 해드리고 있고 네. 정말 끝까지 잘 버티셔가지고 지방선거도 이겨내시고 그 뒤까지도 계속 잘 버텨주셔라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1호 팬이잖아요. 하나만 네. 더 하면서 같이 네, 박병호 네, 의원님 네. 말씀드릴게요. 그 윤상현 의원 있잖아요. 윤상현 의원이 그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대국민 사과해라라고 하면서 내가 당시 여당 중진으로서 죄송하고 통탄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이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플러스 요거 영향력이 있을지까지 같이 한번. 뭐가 있어요? 왜 이제 와서 아니 그래서 뭐 그 지금 뭐 저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께서 저희 조금씩 늘어가고 있다. 22명이었는데 이제는 25명이나 그 내란에 대해서 반성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만약에 그 이동학 최고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게 붙으면 징계받겠죠. 예, 나가라. 이미 뭐 댓글만 써도 내보내는 당인데. 예. 그리고 뭐 장애인 비하나 이런 거를 하고 있는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은 대변인들은 또 안 내보내요. 징계위에도 안 올립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런 발언들이 더 징계 대상일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사실은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내란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정당이 이번 26년 지방선거에 후보를 내고 출마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그 당을 또 지역주의라고 하는 특성과 연결돼서 일정하게 지지할 수밖에 없는 선택으로 내몰려요. 그런 선택을 국민들에게 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상당히 완전 그 영남을 그 볼모로 지역 주민들을 볼모로 정말 국민의힘이 마지막 진짜 벼랑 끝 협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국민의힘에서 영남에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가 63석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제가 지난번에 조사를 했어요. 언제 조사했냐면 국민의힘 정당 예산 심판 진정서 쓰느라고 그때 조사를 했습니다. 네. 이 당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가? 네. 63명 밑으로는 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 그래서 영남자민련이라고 하는 이 민주당에 우린 반대하고 사실은 민주당이 의회를 근거로 내란 행위를 실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60여 명 규모로 만약에 남아 있는다면 그리고 60여 명 수준으로 축소되어도 그 당이 대한민국 2당이에요. 네. 그 2당이고 야 1당이에요. 네. 야 1당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다음 선거에서
현재 여당이 출신 대통령이 잘못하면 집권을 예비하고 있는 당입니다. 제도가 그래요. 대한민국 제도가. 예. 그런 제도를 내버려 둬야 됩니까? 저는 그 지방선거 전에 그 선거를 통해 가지고 유권자들에게 심판받는 것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못해도 20% 30%는 또 그 이 내란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또 표를 받았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면 죄송하지만 미루고 미뤘던 정당 해산 심판 이젠 진짜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이 내란에 대해서 직연 재판장이 뭐 공범의 기준은 너무 좁게 잡았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의회에서 계엄 해제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걸 방해하는 행위가 중요한 내란 실행 행위라고는 적었어요. 아니 직연 그런 재판장도. 것들을 네. 비판하면서 조국혁신당이 한번 영남을 네. 재패해볼 그럴 계획은 혹시 없으실까요? 뭐 장렬히 나가서 와 아니 그런 지역적인 기반과 이런 게 필요한데 필요해요. 저희는 어쨌든 지금 영남에서는 출발한 지 2년밖에 안 된 정당이라 아직 부족하지 않습니까? 또 이제 민주당에서도 저희 당이 듣는 북한 소련 얘기를 지금 영남에서 민주당 분들이 듣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네. 저희 당은 그보다 왼쪽이기 때문에 약간 영남에서는 취급을 못 받고 있는 약간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더 싫어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은 오히려 그러면 민주당은 아니니까 지지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오히려 좀 편하게 지지를 해주시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심각하다. 그러니까 정치학자들이 보는 견해에서도 유럽이나 다른 곳의 그 극우 정당과 궤를 달리한다. 규모가 크고 집권 지역 기반이 여당이었다. 그리고 대치 수권 정당으로 대체 가능성이 어쨌든 제도적 물리적으로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뭐 2030년에 국민의힘이 만약에 집권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 저희가 내란 행위라고 했던 포고령 1호의 행위들 저는 그냥 합법적으로 2030년 국민의힘 대통령이 실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막아내느냐를 가지고 국민들은 굉장히 위험성과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뭐 코스피 막 올라간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네. 지금 뭐 접경 지역에 위험 막 신호 벌어져 가지고 인천공항 폐쇄되고 그럼 이런 코스피 식으로 이렇게 가겠냐? 문제 되죠. 예. 자국 영토에서 위기가 일어났을 때 경제가 살아나는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네, 예. 그러면 네. 우리가 여기서 짧게 한번 질문을 가볼까 봐요. 되게 내용이 많이 남았는데 진도를 못 뺐어요. 이 와중에 그럼 한동훈 대표는 이번에 어디 출마합니까? 지금 보니까 막 방송들에서 한동훈 대표의 그 막 출마지만 가지고 제가 설 연휴 때도 보니까 막 30분씩 짧게 대답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디로 갑니까? 예, 부산이에요? 그래서 아니면 대구예요? 그냥 막 혼다 케이스케 이적설처럼 그냥 막 그리고 전국을 막 순회시키던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뭘 미리 뭐 출마한다 만다 이야기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없다. 없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 대구 서문시장 갑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대구 서문시장을 가고요. 저도 갈 건데 대구 서문시장을 갈 거고 사실 뭐 조국혁신당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내부에서 저희가 이 2년 가까이 1년 넘게 이렇게 온갖 탄압이란 탄압을 다 받으면서 저도 이 성명에 이름 올렸는데 올리고 나니까 문자가 쏟아져요. 카톡이랑 문자가. 근데 다 같이 받고 있어요. 지금 이 25명이.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1년 넘게 버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을 변화시키고 이 보수 정당을 다시 태어나게 해야 된다라는 그 신념으로 지금 가고 있고 네. 사실 그 뿌리는 김영삼 대통령의 그 민주화 운동 세력이 들어올 때부터 이 당에 있습니다. DNA로. 그래서 그 세력들이 이겨내야 저희가 2030년에 대선에서 이길 겁니다. 만약에 그 세력이 못 이기면 저희는 영원히 대선에서 못 이길 거라고 봐요. 네. 그렇기 여기까지.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년 대선 때 뭐 우리가 개헌 또 할 거다는 건 네. 생각하지 마시죠. 한동훈 대표 네. 결국 출마 못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그러게요. 아니 짧게 하라니까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 대표는 알겠습니다. 조국 어디로 대표, 갑니까? 자, 조국 대표 어디로 갑니까? 그걸 밝히기에는 거시기 하네요. 아니 그냥 시원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아니 뭐 출마 안 할 거 아니면서 왜 다들 왜 이러는 거예요? 모릅니다. 저는. 시간이 더 조국 필요하다. 대표님은 한동훈 대표랑 붙을 생각이 있어요? 아니 뭐 결과적으로 붙게 되실 수는 있겠지만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부산쯤에서 같이 붙으시면 재밌어요. 아니 뭐 붙는다면 부산 정도가 붙을 되겠네요. 생각 있냐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작년에 페이스북에서 살짝 붙었어요. 뭐죠? 토론하자 막 이러면서 네. 한번 붙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조국 대표님은 아니 왜 한동훈과 내가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참 사람들이 잔인한 게 물론 정치적으로 지금 정치인으로서 지금 이렇게 뭐 한동훈이랑 같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조국 대표님이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2019년 이래 그런 이 검찰 수사로 가족과 본인이 도륙이 날 때 그 수사의 실무를 담당했던 게 한동훈 아닙니까? 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냥 개인적으로는 또 여러 가지 또 마음이 없을 수 없는데 네. 뭐 이제 정치인이시니까 이제 뭐 같은 공간에서 출마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마치 스포츠 경기하듯이 관전할 수도 있겠지만 네. 글쎄 좀 잔인한 또 어떤 질문들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아니 이제 국민적 선택을 이제 딱 네. 받아내므로 해서 네. 한동훈이라는 사람 이제 아예 저기서 멀리 보낼 수도 있는 거니까. 아니 그래서 내가 한동훈을 잡으려고 어디로 출마하겠다. 조 대표님이 왜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네. 아 그래요. 그런데 여러 가지 뭐 지금 전략위에서 신장시 그 기획단장이랑 윤재관 뭐야 이제 보좌관이 그 지정하는 대로 이제 나가시겠다 그랬는데 본인이 선택한 그 지역에 알고 보니 한동훈도 출마를 하겠대. 그러면 거기서 경선이 뭐 성사될 수는 있겠지만 한동훈을 잡으러 조국 대표님이 움직인다?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국혁신당에서 민주당의 규칙 사유로 재선거가 치러지는 평택을 군산 여기는 후보 공천하지 말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거기에 이제 조국혁신당 후보는 결정이 된 거예요? 아니요 후보 결정 제가 들은 바는 없고 네. 그와 관련돼서 그런 거기에 뭐 조국 대표님이 나가시는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국 대표님은 공개적으로 밝히셨죠. 본인이 출마하는 지역에는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와 본인 세 사람이 있을 거다라고 밝히셨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걸로 따지면은 뭐 결과적으로 그 지역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지금 내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낸다고 군산과 했죠. 평택에도 예. 내신다고 하는 거니까 뭐 그거를 무슨 뭐 염두에 두고 계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진도를 좀 빼볼게요. 그 민주당에는 어떤 질문을 드리고 싶냐면 오늘 김민석 그 총리가 개항을 K 국정설명회를 열고 있습니다. 지금 K 국정설명회라는 게 전국을 다니면서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자리인데 이 개항을 해서 하는 요 설명회에 김남준 전 대변인이 참석할 거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송영길 전 대표도 지금 개항을로 이사 가겠다고 한 거잖아요. 요건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뭐 전 순리대로 될 거라 보고요. 순리가 뭐예요? 송영길 대표를 당에서 무시하기 어려울 거예요. 네. 왜냐하면 당이 어쨌든 검찰의 칼날이 들어올 때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라고 해서 분명히 탈당을 했고 또 그것과 관련돼서 법리적으로 다 밝혀냈잖아요. 그리고 약간 이게 뭐 돈봉투를 받았는데 그건 수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는 위법한 증거였기 때문에 그거는 배척돼서 원래 그 범죄는 남아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잘못된 사실이에요. 그게 송영길 대표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건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회유에 의해서 그런 증언을 한 사실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호도해서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어쨌든 당이 어려울 때 어려워질 수 있으니 본인이 무죄를 받고 돌아오겠다라고 한 만큼 그것에 대한 이제 빚은 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는 순리대로 될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오늘 네. 국정 상황 설명회를 뭐 김남준 대변인은 가고 송영길 대표는 못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며칠 전부터 아들 졸업식 그 로스쿨 졸업식 있는 날이라고 분명히 밝혀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거기 가시고 가족들과 송영길 전 대표. 그렇죠. 예, 아들 졸업식이 있어서 네. 거기 가는 것으로 이미 나와 근데 있습니다. 만약에 김남준 민주당 후보, 송영길 무소속 후보 나오면 개항을은 격전지 되는 거 아니에요? 무소속이 아니죠. 왜냐면 아니 입당하셨잖아요. 네, 입당하셨잖아요. 민주당으로. 잘 던지시네. 아니면 갑자기 송영길 조국혁신당 후보 이렇게 나오면 갑자기요? 조국혁신당 이 민주당으로 데려왔고 지금 당황했어요. 네, 중앙당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조만간에 그걸 받아들일 것이고 아마 그거가 관련돼서도 좀 정리를 순리대로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순리 하시는데 아마 송영길 대표가 여기에 다시 이제 나오게 되면 그걸 막진 못할 거다 정도의 말씀이신 것 같네요. 막지 느낌은. 못하고요. 막을 수가 없죠. 그리고 실제로 송영길이 의회에 들어갔을 때 이 영향력과 네. 김남준 대변인 의회에 들어갔을 때 영향력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다 알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은 한 사람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기본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대통령이 훨씬 더 보탬이 될 사람이라는 것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자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요 페이스북 회부 하나만 한번 보긴 볼까요? 봐야죠. 네. 그 조국 대표가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긴 글을 올렸습니다. 요즘에 이제 이 문제가 좀 뜨겁잖아요. 예. 네. 내부 갈라치기가 아니라 연대와 단결이 성공한 대통령을 만든다. 찐이나 뉴는 배제의 언어다.
그러니까 지금 합당 이후에 사실 진통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합당 논란 이후에 네, 그 대통령을 파는 자들을 조심하라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플러스 대통령을 파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어떤 자들입니까? 네, 야 이게 이동학 최고님이 질문 받았을 때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예. 예. 순리대로 되겠죠. 네, 뭐 그런데 이런 거겠죠. 내용을 가지고 그걸 대표하는 정치를 하셔야 되는데 예. 내가 지금의 권력자와 가깝다라는 것으로 정치를 하지 마시라라고 하는 메시지로 그 문헌대로 읽는 게 맞고 저는 맞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논쟁을 가로막는 언어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저희도 4명이서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아까 논쟁 과정에서도 그러면 재판헌법소원과 관련돼 가지고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서 집행정지 효력을 막바로 부여하는 법안이었어? 그러면 그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또 논쟁의 여지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토론을 한 다음에 이런 찐이냐 뉴냐 이런 식의 논의로 가면은 마지막에 질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회자님. 자, 그래서 박병원님. 그래서 이제 친명입니까? 반명입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논란이 있었던 많은 조직들이 있었어요. 컨텐츠가 부족한 조직들이 많은 이런 행동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추구하려고 하는 공약과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마음을 얻으려고 정치를 하면서 발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당내에서 토론을 가로막는 의제가 돼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 거는 우리 서로 경계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뭐 여기에 좀 덧붙이자면 저희는 사실은 합당 논란을 어떻게 보면은 수동적으로 좀 이렇게 당한 입장인데 네. 그게 왜 그랬냐라고 했을 때 뭐 저는 오늘 처음 왔습니다만 되게 솔직하게 그냥 배속 가고 얘기하는 분위기니까 얘기를 좀 해보면 왜 까고 네. 네. 네, 그래서 알마기 조심하셔야 여기서 그런 발언 날아가는 자리군요 여기가. 예. 그걸 마지막에 얘기해 주시네. 당구장에서 이거 어떻게 치는 거야 한번 친 다음에 그 얘기해 주시는. 하여튼 짧게 말씀드리면 네. 뭐 얘기하다 까먹었다. 솔직하게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 네. 정청래 대표님께서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시는 과정에서 가지는 권한에 대해서 당내에서 여러 경쟁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돼요. 그게 1인 1표제로 표출이 되기도 했고 가산점을 줄 때 내란 저지에 공을 세운 자에게 가산점을 준다는 조항도 도입을 지금 하셨는지 검토하셨는지 이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애매하잖아요. 내란 극복에 누가 도움을 줬다는 거야? 그래서 그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게 그러면 정청래 대표님과 친한 분들에게 뭔가 가산점을 주자는 이야기인가라고 또 뭐랄까 좀 합리적인 또 문제 제기를 하실 수도 있는 국면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런 불만들이 누적돼 있는 과정에서 지금의 상황이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님께서 당내 민주주의를 만약에 잘 못하시고 있다는 부분이 생각이 드는 민주당 당원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을 그냥 그대로 드러내셔서 비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인 1표제 하지 마셔라. 그다음에 내란을 저지한 가산점이라고 하는 건 너무 불명확한 공천이라고 하는 치열한 과정에서 불명확한 규정이고 지금 어딥니까? 그 전부 그 김재회 선거 같은 경우에도 그분이 당선 무효형을 받으신 게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전화기 100대 가지고 돌리다가 지금 그 난리가 난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게 치열한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그런 불확정 개념을 두지 마시라라고 하는 비판을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누가 더 이재명 대통령 편이냐라고 하는 프레임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불만이 쌓인 상태에서 합당을 추진해서 반발이 이렇게 생겼단 말씀이세요? 그런 면도 일부 있는 것 아닐까? 얘기 나오는 걸 보면 저희야 모르죠. 이제 그런 제안을 받고 그 이후에 민주당이 그러면 저희 당이 합당을 하려면 야 따로 당하지 말고 조국혁신당이 추진하던 제7공항을 위한 개헌, 사회권 선진국, 그다음에 토지공 개념 등등 그리고 정치개혁 등등을 수용할 테니 따로 당을 하지 말고 같이 합시다라고 해야 합당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적인 그 어느 수준까지 저희 당의 주장을 받아볼 건지에 대해서 이제 그 절차와 논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논의는 시작도 못한 채 지금 말씀드린 민주당 내의 여러 논쟁 때문에
이 합당을 제안한 정청래 대표님을 비판하기 위해서 저희 당을 나쁜 당으로 만들어가는 프레임이 막 작동하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네. 제가 그 대목에서는 내부에서 무슨 다른 논쟁이 있었던 것 때문이 아니고 네. 절차와 과정상의 문제가 크다고 봤기 때문에 이게 그런 논쟁으로 갔던 거거든요. 그건 기결점이에요. 원인이 아니고. 그래서 처음부터 대표께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여기서 좀 그 분위기 좀 만들어줘. 이런 과정을 거쳐서 분위기가 무르익고 지도부 회의를 거쳐서 결과를 얘기하셨다면 아마 당원들도 받아들였을 거예요. 근데 네, 네.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 과정 선후의 과정상의 문제는 좀 바로 잡아야 되겠어요. 아니 바로 그거죠. 저는 대변인님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친명이냐 친청이냐 이런 식의 논쟁이 아니라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 조국혁신당의 아젠다를 가지고 민주당이 좀 깊이 있게 논의하고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기를 원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앞으로 합당을 추진한다 해도 민주당에서 좀 들어야 되는 얘기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뭔가 정치에서 가치를 추구하고 싶은 사람의 입장에서 참 윤어게인이냐 아니냐로 싸우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부러운 참 측면이 있나요? 건강한 측면이 네. 있는 이야기인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조국 의미 있는 대표의 거예요. 요 말 하나만 더 전달할게요. 근데 이재명 정부 기간 동안 자신의 자리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민주 진보 진영 내부를 쪼개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민주 진보 진영의 반대편에 있다가 근래 반성 없이 슬쩍 넘어온 정치인 괄호치고 지망생들이 이런 행태를 보인다. 요거는 이제 당사자가 나오면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망생들이 더 자기 돋보이게 하려고 이걸 더 세게 프레임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한다. 이런 뭐 불만이군요. 이렇게 얘기하고 네. 있고요. 그다음에 제명인의 마을 있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는 그 카페에서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의원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강퇴했다고. 강퇴? 합니다. 네. 네. 정청래 대표 그다음에 이성윤 최고위원 두 사람이 쫓겨났다. 네. 우리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25대 71로 갈라져도 단톡방에서 쫓아내진 않는데. 장동혁 대표 많이 쫓아내시던데요. 아니 뭐 네. 그렇죠. 뭐 당에서 그렇게 쫓아내는 제명으로 이거는- 쫓아내긴 하죠. 이거는 뭐 거의 그 집단 지성을 통해서 투표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물론 저는 이게 이제 분열의 씨앗으로 돼서 결국 대통령이 국정하시는데 내부가 분열되면 그게 도움이 잘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네, 그런 네. 측면은 고려해 가면서 이런 부분들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국민의힘에서 좋아하잖아요. 하면 안 된다니까. 조국혁신당은 합당 안 돼도 괜찮으시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죠. 그런데 전체로서 팀으로서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이 바라보시는 방향을 함께 보좌할 것인가는 같이 편대비행해야죠. 아까 이제 대미 통상협상에 있어서도 조국혁신당은 작년 가을에 9월에도 미래예산안 앞에 가서 통상협상 이런 식으로 관세 부과하는 게 어딨냐라고 저희 항의 집회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은 몸이 무거워서 못 나왔습니다. 저희가 외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집회를 했어요. 시민들이 진짜 좋아하십니다. 네. 세빙선의 역할을 그래요. 잘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렇게 계속 하시면 되지 뭐. 네. 네. 약간 세빙선. 네. 네. 맞는 말인데 듣고 나면 오하는. 자, 다음 뉴스 갈까요? 사실 이거 주말을 뜨겁게 달군 뉴스였는데 지금 산불 조심 기간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불을 안 내도 불이 날 수가 있어요. 근데 김인호 산림청장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가지고 잘렸습니다. 직권 면직되었습니다. 김 청장은 20일 오후에 성남 분당구에서 자신의 그랜저 차량을 몰던 중에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정상 주행 중이던 마을버스 승용차와 잇따라 충돌을 했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네, 아니 산림청장이 지금 전국에 여기저기 산불이 현재 지금 나고 있잖아요. 뭐 영남권에도 지금 산불 나고 있다고 하던데. 고성에서도 났죠. 네. 근데 지금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저는 이제 음주운전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대리가 잘 돼 있는 나라에 게다가 그래. 기사도 있는 청장이 그렇겠죠. 마을버스랑 사고를 내고 다니는 건 무슨 정신 상태인가 저는 진짜. 이거 왜 혼자 운전을 해갖고 뭐 당연히 이제 공직기관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 네. 그리고 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인사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즉각 이 조치를 취한 것은 너무나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국민의힘이
야 이거 이렇게 될 사람이었던 거 몰랐어라는 투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인간의 미래를 어떻게 관심법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조치를 취한 것 이게 잘했다 보고요. 한 말씀만 근데 드릴게요. 과거에 윤석열 강행정관 이 사람 네 달이나 더 출근했잖아요. 그러니까 음주운전 다 한 말씀만 벌어졌는데도. 드릴게요. 그게 김현지 씨가 있어서 그래요. 김현지 씨가 또 세시네 오늘. 오늘 안 세시나? 나한테 있을 게 아니네, 이게. 또 김현지 씨가 있어서 그래. 또 김현지 씨가. 김현지 씨가 왜 등장해요, 갑자기? 이 살림청장 임명 과정에서의. 근데 이 산림청장이 되게 독특한 캐릭터긴 합니다. 어떤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출신인데요. 네. 그 국민추천제를 이재명 정부가 운영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직자가 될 만한 사람들 여러분 아. 모두에게 추천을 받겠다고 열었잖아요. 거기에 본인을 강력히 추천했습니다. 자천. 네, 존경하는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네. 추진하시는 진짜 대한민국의 산림 정책을 위해 김인호 교수를 산림청장으로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본인의 글이에요? 자기가 썼습니다. 그래요. 국민 추천제는 제가 없어요. 이거 어느 정권이든 해야 되는 거고 아. 네, 멀리서 사람들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네. 다만 문제가 벌어졌을 때 조치를 잘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최은경 기자님의 네, 여러분 좀 쉬고 계세요. 제가 짜투리 뉴스, 짜투리 뉴스. 전달하겠습니다. 요 코너가 요즘에 굉장히 또 근데 제가 이제 호응이 좋아요. 분노하는 몇 개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네. 던지면 제가 확 그냥 달아 붙는 포인트가 있는데 판결문 공개. 제가 이거 법조기자 할 때부터 와 진짜 짜증 난다고 생각했던 대목인데요. 지금 윤석열 내란 재판 그 1심 판결문을 법원이 거의 3일 만에 기자들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근데 제공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비실명화라고 하죠. 익명화를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 뭐 그럴 판결문 수 같은 있죠. 경우는 개인 정보들이 들어 있을 수가 네, 네.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 윤석열 판결문도 미친 듯한 알파벳 처리로 인해서 A, B, C, D부터 시작해서 GH, 뭐 FG 난리가 났습니다. 등장 인물 한 100명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이걸 읽다 보면 거의 암호 맞추기 하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 되고 있어요. 보통 일반적인 뭐 재판이야 뭐 피의자 한 3-4명 뭐 이렇게 되니까 ABC에도 그냥 대략 어떤 그리고 놈이 이제 뭐 그건 했는지 아는데. 개인 정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이제 이 내란 사건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행동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담한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저는 실명화하고 이거는 공식적으로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판례를 바꾼 법원 재판 같은 거는 이제 우리가 판례 정보집 같이 해가지고 올리거든요. 대법원에서 올려줍니다. 어떤 사례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판례가 바뀌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전부 다 1000페이지를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네, 네, 이런 네. 생각이 아,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누가 요청한 거예요? 요청이요. 네. 일단은 그 차성환 전 그 판사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국민 전체가 이제 요청을 하면 아마 실명 공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은 이것만 좀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우리 법대 수험생들이 공부하는데도 실명이 다 들어간 판례가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건 이름에 실명으로 사건 이름을 막 우리가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이 엄청 강조가 되면서 우리도 변호사들도 되게 힘들어하는 게 그 A, B, C, D도 있지만 막 클로바, 다이아몬드 막 이렇게 맞아요. 표시돼요. 그러면 이제 클로바 땡땡땡, 클로바 3개, 다이아몬드 3개 막 이렇게 표시되거든요. 어떤 경우 하트 막 들어가 있을 때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그런데 점점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을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래서 법을 만들 때 항상 그거를 좀 생각을 근데 이건 지금 해야 대법원에서 됩니다. 다시 이제 공개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저는 조희대 사법부가 이거를 역사적 기록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내란 사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고 역사에 어쨌든 교과서에 500년 뒤에도 실릴 만한 일을 저질렀는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 중대성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고 그냥 일반적인 사건하고 똑같이 다루다. 아, 그 공개는 그냥 대법원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죠. 근데 실명까지 그 공개하는 건? 대법원 입장에서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걸 추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국회에서 다 그렇게 막아버렸어요. 근데 우리도 변호사들도 그 받아보면 다 막 그 하트 뭐 다이아몬드 정말 힘듭니다 진짜. 이게 정말 내가 100% 이해해서 그래요. 장동혁 하트. 자, 그리고요. 이동학 최고님 그 민주당에서 그 법원행정처를 좀 바꾸시면 네. 곧바로 빨리 공개할 수 법원행정처 있습니다.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아, 이분은 무슨 힘이 있다고 이분한테 그런 청탁을 해요. 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방금 청탁한 건가요, 제가? 네. 자, 그리고요. 하나만 더 뭐라도 전달하겠습니다. 그 서울대에 1,000억 원을 기부한 훌륭한 출판사 대표가 있습니다. 네. 좋은 책 신사고의 홍범준 대표거든요. 아, 이 유명한 출판사죠.
그렇죠. 유명해요. 한 30년 된 걸로 기억해요. 제가 네. 학교 다닐 때 어릴 때부터 신사고가 등장해서 인기를 많이 끌었었는데 센, 뭐 우공비 이런 거 우공비, 예. 참고서를 만드는 곳인데요. 이제 본인의 모교인 서울대에다가 1,000억 원을 기부를 야. 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대표님이시죠. 네. 근데 이제 이분이 알고 보니까 약간 미친 사람인 것 같아요. 왜요? 그 직원, 그러니까 부당 노동 행위로 벌써 이제 한 10여 차례를 이분이 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아, 어떤 수준이냐면 부당 노동 행위 수준이 그 직원들이 마음에 안 든다면서 옥상으로 불러내가지고 그 앞에서 쇠망치를 들고 PC를 미친 듯이 뽀개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리고 폭언의 수준이 이제 상상 초월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당 전직, 모욕, 폭언, 기물파손으로 14차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정받았습니다. 14차례 인정을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야, 이거 인정받기가 쉽지 쉽지 않은데. 않아요. 14번 인정을 받았어요? 네, 굉장히 이제 놀라운 상황입니다. 아, 명확하게 괴롭히셨나 보네. 보통 어지간하게 좀 애매하게 괴롭히면 이거 인정 못 받거든요. 아, 아주 그냥 갑질 이상이었네요. 그러면. 네. 그 컴퓨터 때려부신 거는 나한테 보고할 때 컴퓨터로 하지 말고 종이로 하라고 그랬다고 그러던데. 1,000억을 기부하신 그 선행이 예. 양형 사유 쌓아두신 건가라는 의미로 확 축소돼 버리는. 나중에 재판관 또 그런 거 또 양형해 주죠? 고령은 많이 또 작용되고 고령, 요새 유행이니까. 고령과 1,000억. 비교적 고령의- 고령 65세. 초범에 뭐 이렇게 되면 그리고 30년간 또 그 교육업계 종사한 것도 감형 사유가 될 수 있죠. 네, 그런 것들 혹시 마일리지 쌓은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해보게 된다는 말씀까지 듣고 하여튼 오늘 쉽지 않네요. 시간도 좀 많이 오버가 좀 됐고요. 오늘 우리 박병원 대변인님은 처음 하셨는데 네. 어떻게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불러주셔서 영광이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봐요. 이게 자꾸 불안스러운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나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아까 뭐 사고 살짝 치시려다가 그냥 그 액막이 명태 때문에 잘 피해가는 것 같아요. 넘어간 것 같습니다. 여튼 여러분 앞에 있는 알부민과 밀크시슬의 만남 알부시슬 한 포씩 드셔보시면서 오늘 힘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프랑스산 98% 고순도 알부민 그리고 폴란드산 초고함량 밀크시슬 쪽쪽 짜먹는 소리가 아주 네, 서라운드로 잘 들립니다. 네, 간 건강도 챙기시고 타우린, 비타민 B, 아연이 또 그렇게 남성들한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굴에 많잖아요. 네, 셀레늄 이런 걸로 이제 활력도 꼭 찾아보시기 바라겠고요. 당연히 맛은 좀 달큰하셨겠지만 당류는 0% 안 들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배송 메시지에 장르만 요일도 적어주시면 4 더하기 4 이렇게 이제 구매하실 때 한 박스를 더 드릴 수 있으니까 꼭 요거 드시면서 활력 충전하시고 봄에 또 힘 빠지기 쉽습니다. 네, 그럴 때 괜히 또 죄 없는 뭐 어디 사슴 뭐 피 빨러 가지 마시고 이런 밀크 시슬로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더보기 링크 하시면 되고요. 링크 클릭하시면 되고 070-8064-4850 전화로도 주문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그대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별일 없으시길 바라면서 다음 주에 3월 2일 네, 방송합니다. 저희는 쉬는 그렇군요. 적이 없어요. 3월 2일이요? 네. 무슨 어떤 날인데요? 대체율. 3월 1일 네. 대체휴일입니다. 대체휴일 결사반대자예요. 저는. 그거를 왜 쉬어야 되죠? 아니 그냥 얘기한 겁니다. 아니, 네, 얘기하시고. 놀면 뭐예요? 나와서 잠깐 딱 가시죠. 3월 2일이 무슨 날인데? 늦잠 주무시면서 이 방송 보시면 되죠. 그럼요. 네. 자,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